강한 사람은 상대를 쓰러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화가 날 때 자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수년간 이어져 온 갈등, 알고 보면 다 똑같은 사람들끼리의 상처만 남은 싸움. 네, 국가와 지역을 좁혀서 보더라도 우리의 갈등 상황을 돌아보게 하는 진실과 진리의 말들이었는데요. 지난 5년 동안 우리 지역의 이슬람 사원 문제, 오늘 시민의 품격에서 그 이해의 폭을 좀 넓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제 옆에 오늘의 이야기 손님 나오셨습니다. 아살람 알레이쿰. 와 알레이쿰 살람. 와 발음이 정확했습니다. 네, 아랍어로 하는 건데 와 정확하죠. 참고로 평화를 빕니다. 평화가 인사하는군요. 있기를 이런 뜻입니다. 네. 아살람 알레이쿰. 와 알레이쿰 살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살라무 알레이쿰. 파키스탄에서 온 대한민국 17년 차 자히드 후세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오셨습니다. 한 번 파면 끝까지 판다. 인터넷 신문계의 포크레인이라고 불리시는 분입니다. 제 짝꿍. 자기소개 직접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스민 박중혁 기자라고 하고요. 포크레인이라고 하니까 무시무시하게 들립니다. 저는 약간 조그마한 삽 정도?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신 거는 아마도 제가 좀 오랫동안 지역에서 이주민 관련 뉴스를 좀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좀 이런저런 보도들을 많이 해서 초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재밌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느 때보다도 좀 깊고 넓은 이야기가 오늘 시민의 품격에서 펼쳐지지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그럼 이 네 분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Get out of this area right now! 테러리스트! 테러리스트! 잠도 안 잡니다, 이 사람들은. 달랑달랑 새벽 6시까지야. 그런데 우리 모르게 사원 허가를 내놨는 게 동네 한복판에. 자, 오늘의 주제가 우리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과 이슬람 문화인데요. 네. 우리 한 20여 년 정도를 시간의 축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사회 안에도 이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우리가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또 만날 수도 있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미국계, 아시아계 외국인이 많았었는데 요즘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에서도 뭐 인도, 파키스탄, 튀르키예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뵐 수 있고요. 앞에 계신 자이드님도 좀 방송에서 뵀었거든요. 네. 네. 파키스탄 대표 또 방송인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신 게 제법 오래됐죠? 네, 저는 2008년에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장학금을 받아서 왔던 그 프로그램이 글로벌 코리아 스콜러십이라고 해요. 네. 우리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여기서 배우고 이제 자기 나라로 가서 이제 역할을 크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동문들이 거의 10,000명 정도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중에 저희가 지금 동문회를 이제 사단 법인으로 설립을 했었는데 거기 대표이사로 지금 활동을 하면서 일단은 한국의 세계화 그리고 세계의 한국화를 위해 조금이라도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가지 않으시고 한국에 이렇게 오래까지 가서 지금 또 사업까지 하고 계신데 이유가 있을까요? 뭐 저는 사실 한국이 제일 지금 전 세계에서 딱 한 나라가 저한테 맞다라고 하면 그게 대한민국인 것 같고 와. 그 정도로 이제 한국이 익숙해졌고 저희 한국
에 살고 있는 외국 친구들이 하는 얘기인데 옛날에는 한국말을 조금이라도 하면은 칭찬을 많이 받았었어요. 네. 뭐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어유 귀여워라 막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한국말을 얼마나 잘해도 그런 칭찬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졌기 때문에 오.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중엽 기자도 누구보다도 또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 또 외국인들 많이 만나시는데 네네. 실제로 좀 변화를 많이 느끼시죠? 그래도 기자니까 숫자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우리가 얼마만큼 그 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민족 구성이 좀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 2020년 정도 기준으로 그 우리나라의 그 결혼 이민 가족들의 숫자가 한 100만 명을 구성원들이 100만 명. 네. 오. 네요. 2023년에 그 대구의 그 결혼 이민 관련된 가정 그런 결혼 이민 건수가 국제 결혼 건수가 한 700건 대구에만 해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체 혼인 건수의 한 10%는 조금 안 되는 9.2% 정도 차지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보면 한 10쌍 중 한 쌍은 이제 국제 결혼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 우리가 예전에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때 예전 버전이 있어요. 예전 버전은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영광을 위하여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충성. 충성. 막 외워진다. 너무 무섭죠, 막. 네.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수정됩니다. 자이들 씨가 올 때쯤에 네. 수정이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조국과 민족을 빼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과 민족이라는 것이 아주 긍정적으로 이 한국이 성장하는 데 기여도 했지만 역설적으로 변화 속에 어떤 고정관념으로 심어줄 수 심어줄 수 있으니까. 있기 때문에 변화에 좀 맞추기 위해서 되게 신중하게 조국과 민족이 삭제가 되고 변화가 됐거든요.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숫자, 그 통계적 변화와 우리가 함께 의식의 변화도 함께 가야 되겠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만큼 또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또 한국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또 모여들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또 언어, 문화 준비 그리고 행정적인 여러 가지 정책적인 또 과도기를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누어 볼 대구의 이슬람 사원 건립 문제 이 역시도 어쩌면 좀 문화 그리고 또 이슬람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이슬람 교회에 대한 좀 이해가 너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진짜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이슬람 교회에 대한 그 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오찬호 작가님이 어떤 겁니까 이슬람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당이나 교회에서 신약 성서, 구약 성서라고 표현하죠. 그 구약 성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하느님 말씀에 관한 기록이잖아요. 그 구약에 언젠가 다시 너희들을 구원하러 올 것이다라는 이제 계시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직 안 왔다고 믿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종교가 유대교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라는 이론을 통해서 신으로 보는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되어서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계시가 끝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교 형성되었고 종교적 차이로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분리된 거죠. 그리고 이슬람교는 이 흐름이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애언자로 보는 거예요. 그 전에 수많은 애언자들이 존재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좋은 말씀을 전하는 애언자로 본 거고, 그 다음에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마지막 애언자가 되는 거죠. 이슬람교에서 네. 무함마드. 그래서 실제로는 다 같은 신이에요. 이 세 종교가 말하는 전지전능한 하느님, 뭐 하나님이든 알라든 뭐든 간에 그 뿌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알라가 같은 사람, 네. 같은 거기서 어떤 지역적 당시 상황에서 뿌리가 나눠지면서 어떤 그 종교가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4분의 1, 전 세계 인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이슬람교를 믿는다는 것도 참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이제 중동에만 좀 한정된 것도 아니겠어요? 보통 그렇게 그 편견이 좀 있더라고요. 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해요. 조사를 해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쪽 포함해서 그 아시아 쪽도 많고 유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미국 대륙에도 그 이슬람교를 믿는 신도수는 꽤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실크로드라고 해서 그 멀게는 신라 시대, 가깝게는 고려 시대쯤부터
그러니까 그쪽 문화권과 교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실크로드를 통해서 신라 시대 멀게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또 한국에도 무슬림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되나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무슬림이 한 20만 명 조금 넘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한국인인데도 그 무슬림인 경우가 6만 명 정도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맞네. 그리고 그 중요한 그 무슬림들에게 중요한 건 사원이 중요한데 거기서 모든 그 종교 활동이든 그 생활 공간으로서 영위하는 게 사원이 중요한데 흔히 잘 못 본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우리가 상상하는 사원의 모습과 좀 다르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 그렇게 모습이 갖춰진 사원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 건물 상가 건물처럼 생긴 사원도 있어요. 그런 게 다 합쳐서 전국에 한 200개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도소죠, 기도소. 네, 기도소. 네, 네. 그러니까 길게는 삼국시대 때부터 계속 교류가 있어 왔다는 얘기고 네. 우리나라 중동권 교류는 굉장히 오래됐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봐야 거슬러 가자면 그까지 거슬러 가지만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진 때는 1970년대 그때 당시부터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 중동 지역에 파견 노동을 가면서 거기서 이제 뭐 이를테면 오일몬이라든지 그런 게 벌어오기 시작하는 시간대에 그때 그 한국 사람들이 거기 현지에 가서 배워왔던 생활 문화 그리고 또 종교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분들이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거주하는 무슬림 신자들이 되는 경우도 많이 늘고 제가 봤을 때 우리 한국 문화도 저는 배운 사람이니까 이제 이슬람 문화도 어느 정도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그래서 보니까 공통점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어떻게 다르냐 이걸만 생각을 해온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어떻게 다르냐보다는 어떻게 같으냐라는 거를 찾아내면은 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공통점 우리 한국 문화와 이슬람 문화에는 공동체의 그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한국인들이 또 이슬람을 낯설지 않게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네. 또 이슬람에서는 또 어떤 교리를 중시하길래 이 공동체 정신이 잘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옛날 역사 이슬람 역사를 봤을 때 메디나 헌장이라는 헌장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예언자 무함마드님께서 이제 원래 메카라는 도시에 태어나셨었고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라는 도시에 태어났어요. 거기서 이제 이슬람이 시작되면서 주변에서 위협을 많이 받았어요. 예언자 무함마드님께서 왜냐하면 이제 새로 생긴 종교다 보니까 다른 종교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 종교가 일어나지 못하게 이제 막으려고 했는데 그때 예언자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메카에서 이민 가라. 그래서 이제 메디나라는 도시로 이사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메디나 출신 사람들과 메카 출신 사람들이 약간 형제의 그런 현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면서 이게 이 가족이 중심이었다는 그 무슬림 문화에서 이게 사회의 이제 공동체의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중심의 단어들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이슬람 사회는 평등과 종교의 자유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게 이 헌장의 아주 중요한 말이었어요. 평등을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이슬람. 우리 이슬람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 백인은 흑인을 우월하지 않고 흑인은 백인을 우월하지 않다. 아랍 문화권 사람들은 다문화권 사람들과 우월하지 않고 다문화권 사람들은 아랍 문화권 사람들을 우월하지 않다. 우위의 기준은 딱 하나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7세기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되게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 무함마드 믿는 이제 무슬림들이 네네. 우리가 다른 종교보다 훨씬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로 예를 들면 많이 뭐 알고 신은 있거든요. 알라 하나다 막 이러니까. 그게 아니네. 네.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있으면은 그거를 어떻게 하냐? 종교의 자유가 예, 있다. 그거를 어떻게 하냐가 이 메디나 헌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왔었고요. 우리가 이슬람 역사를 봤을 때는 네. 뭐 전쟁 막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사회에서.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최근 역사에서
그렇게만 이제 우리 방송이나 이런 데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는 오염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부님 그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스님 그러고 그러면 막 그 수련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막 떠올리지만 한국 사람들은 막 무슬림 그러면 막 총 들고 있고 막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 그 역사에서 정말 평신도 중에서는 가장 수련을 많이 하는 종교가 저는 이제 이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야기 나눠 보니까 이슬람이라는 게 우리 한국과도 그렇게 또 인연이 짧았던 것이 아닌데 그 이해의 깊이가 좀 얕았던 것 같고요. 실제로 대구에서 얼마 전에 이슬람 사원 건립으로 또 갈등이 지금도 사실 맺어지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사건이 시작된 게 2020년인가요, 박중혁 기자? 따지고 올라가 보면 2020년 말부터 그 대구 북구 대연동에 이슬람 사원 건축하려고 시작을 하면서 이 문제가 대구 북구 문제가 아니고 거의 한국 문제 혹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문제가 돼버렸는데. 여름 되면 축제를 해요. 11시. 운동장에 천막 있지, 흰 거. 그거 쳐놔놓고 잠도 안 잡니다, 이 사람들은. 달랑달랑 새벽 6시까지. 잠을 자야 그 다음날 일을 하러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잠도 못 자도록 저희끼리 모이가 그렇게도 내가 말을 안 했다고요. 일일이 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요번에 동네에서 집을 짓는다 하기에 집을 짓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모르게 사원 허가를 내놨는 게 동네 한복판에. 우리는 인종과 종교를 차별하지 않거든요. 그걸 받아줬죠, 처음에. 받아주고 새해도 주고 따뜻하게 맞이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들이 그것은 한 발 더 나아가지고 이 집도 사고 저 집도 사고 세력이 돼가지고 집을 하나 되더라고요. 그것을 주민들이 막 경악하고. 한 2, 3년 전부터 한국 사람이 방을 얻으러 오면은 방은 마음에 드는데 외국 사람이 너무 색깔도 틀리고 너무 다니니까 싫어하는 사람은 안 올라 그래요. 방 1년 내 비워놨다가 아래 파키스탄 사람한테 놨다니까. We are also surprised on the changing statements and behaviors of the neighbors. First, they complained about the noise and odor. Then they placed banners and distributed pamphlets containing hatred against Muslims. After that, they asked that worship place should not be in residential area. Then they registered protest and started targeting the whole Muslim community and our religion. It seems that some other influential group of people are provoking the neighbors to disturb the peaceful environment.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예전부터 무슬림이 그 목대학교에 유학 와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고 또 이런저런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살던 곳이 거기고 소규모 기도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유학생들이 많아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니까 조금 더 공간을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가 중심으로 이야기가 된 거죠. 그렇게 진행이 된 게 이 대연동 무슬림 사원에 좀 핵심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실제로 경북대 무슬림 학생이 얼마나 늘었어요? 무슬림을 주로 믿는 국가에서 온 그 외국인 유학생이 317명 있는데 그 국가에서도 전부 100% 다 그 이슬람교를 믿는 건 아니니까 그 국가에서 믿는 비율을 대입해 보면은 한 280명 정도가 경북대에서 유학생들이 무슬림 이슬람교를 믿고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추산을 하더라고요. 자이딜 씨는 이 얘기를 다시 들으면서도 참 착잡하고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어떠세요? 저는 한국에 오래 산 무슬림으로서 너무 답답했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문화적인 종교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보지만은 사실 저는 저기에 추가적으로 이 소통의 문제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국 학생들이 그 전에도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러면은 종교를 싫어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냐면 종교를 싫어했었으면 아예 애초부터 여기 예배 하지 마라. 동네에서 오며 가며 예, 또 그렇죠. 마주치기도 그런 게 했을 있었을 텐데요. 텐데 예.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다가 갑자기 이 이슈가 이렇게 커지니까 너무 이제 답답했었고 이 소통이 안 됐을 때 문제가 항상 생기고 있는 거를 주변에서 좀 봤어요. 소통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제가 얼마만큼 크게 그 실효성 있게 됐는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은 애초에 처음에 약간의 시도들은 이미 했어요. 그게 잘 안 돼서 아쉽죠. 시도들은 뭐 북구청이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뭐 대학 중재도 자리가 있긴 했어요. 그게 제대로 되진 않았죠. 그래서 아쉽긴 합니다. 지금 제가 이슬람교를 잘 몰라서 네네네. 지금 혼자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뭐 다른 종교들도 보면은 집에서 이렇게 혼자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꼭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사원이 꼭 필요했는가 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 중요한 의무가 이슬람에 있는 것 중에 예배가 아주 중요한 그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무 중에 여러 가지는 평생 한 번 하고 아니면 1년에 한 번 하고 그런 건데 이 예배는 매일매일 하고 네. 그래서 매일매일 그것도 5번 해야 되는 게 이제 이슬람의 문화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보다도 이제 약간 어떻게 약간 이 생활에 맨날 하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그거 안 하면은 약간 힘들 정도로 이제 느낄 때도 있는데 혼자 드려도 되고 같이 드려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종교적으로. 근데 이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을 좋아하고 종교적으로도 이제 하나님이 그거를 좋아한다라는 옛날에 예언자 무함mad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 예배가 중요한 것처럼 또 교육도 이 이슬람 사회에서 옛날에는 엄청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교육 둘 다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건데 그거를 바로 이제 이 사원을 만들어서 일단 하루에 5번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교육도 좀 받고 가자. 그거를 위해 센터가 필요하는데 공간이 필요하는데 그게 바로 사원이에요. 교육 이야기가 조금씩 나왔었는데 저는 그 이런 이슬람 사원이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건전한 교육의 공간으로서 그러니까 뭐 그 주민들과의 관계라든지 뭐 무슬림들이 부족한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들어갈지 공론의 장이 될 수도 공론의 장도 있겠네요. 되고 어떤 그 교육의 장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대구의 경북대 인근에 기존에도 무슬림들이 기도를 드렸던 그 장소에 네. 무슬림 이주민들을 위한 그 모스크 그러니까 사원을 드리기로 했는데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네. 결국에는 공사 중지 명령이 명령이 들어서 내려지고 이때부터는 좀 갈등이 본격화되는 본격화되는 거죠. 거죠. 이제 법정에도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민 반발도 이제 그 언론이 특히 조명하기 시작하게 됐죠. 그런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러나 확신을 갖고 있는 한 가지는 거짓말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저렇게 끝내라는 말도 하였다. Don't touch! Don't touch! Don't touch! My God! Don't start! Don't touch! You start this! Pakistanais vivant à Daegu, en Corée du Sud, qui a filmé. Continuously doing it by various methods and by various actions. 그 돼지머리가 등장한 시점이 처음부터 돼지머리를 탁 아니었죠.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이게 소송이 들어갔고 그리고 소송이 그 아까 말씀드린 처럼 1심, 2심, 3심 다 그 건축주들이 승소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는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아무도 방해를 못 해요. 누구도 방해를 못 하는 상황인데 근데 그게 주민들은 아직까지 받아들일 수가 감정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게 수용을 못 하니까
법적으로는 이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상황에서 좀 극단적인 방식의 반대 방식이 나온 게 돼지머리라는 그게 바로 2022년 네. 9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이후에, 다음 이후에 바로 다음에 아무리 그러니까 이런 그 이주민에 관련된 인권 이슈에 별로 관심이 없는 언론이라 하더라도 이 상징적인 이슬람 무슬림 혐오의 상징적인 돼지머리가 등장하는 순간 여기에 대해서 뭔가 맥락을 들여다본다거나 과정을 들여다본다거나 할 겨를 없이 이거는 문제다라고 혐오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그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 혐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 행위를 옹호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그 맥락을 조금 더 찬찬히 봤으면은 또 해결의 실마리를 거기서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사실 갈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해결의 기회이기도 한데 그렇죠. 여러 번의 기회를 좀 계속 놓쳤고 네. 언론도 거기서 또 조명하고 해야 될 역할을 좀 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또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럴 때 다 같이 처음 마주한 이 서로 어쩔 줄 모르고 또 공포심도 일부 있고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를 갈피를 잘 잡고 메시지를 아주 정확하게 올바른 정치적으로 올바르고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정치인이에요. 거기 네. 북구청장으로 앉아있는 배광식 북구청장이에요. 그분이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고 심지어 북구청장님 지금 이슬람 사원 문제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절도 어제 한 몇십 분 가야 된다. 그리고 제가 정확한 그 코멘트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뭐 자국민을 보호한다. 맞아요. 그 말이에요. 제가 그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자국민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그 투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게 사실은 강력한 그 프로파간다죠. 자국민을 먼저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일면은 맞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거기 있는 분들도 주민이에요. 북구 주민이에요. 그렇죠. 불법으로 그냥 거기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주민을 임의로 반으로 갈라서 외국인들은 주민이 아니다라는 그 전제를 하고 하는 말씀이니까 그건 정말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그리고 문제를 계속 꼬우게 만드는 거죠. 제가 2018년에 한국관광공사 홍보대사로 무슬림 국가의 한국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 할랄이라는 우리 원래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할랄이라는 게 사실 문화예요. 어떻게 보면 무슬림들이 따르는 문화인데 그중에 이 할랄 관광이라는 게 우리 한국 정부가 그 사드 문제에 터졌을 때 중국 사람들이 갑자기 한국에 여행 가지 말라라고 했을 때 우리 정부가 다양한 이런 시장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인 다음으로 한국을 찾아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슬림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래서 이 숫자를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바로 할랄 관광이 중요한 거구나라고 해서 그때 많은 예산을 쓰면서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갑자기 이 일이 터지니까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젊은 친구들은 한국은 아직 이슬람을 싫어하구나. 한국은 왜냐하면 그 영상들이 뭐 테러리스트다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나도 거기 가면은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말들 나왔어요 인터넷에. 우리는 한국이랑 짝사랑하고 있구나. 한국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 관광 쪽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가려고 하다가 취소한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에피소드들이 주변에 많이 보이게 됐습니다. 이 언론에 나오면서. 다양한 여파가 많은 게 한국에 있는 외국인 주민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예를 들어서 거기 경북대에 있는 유학생들이 약간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점도 있는데 참 슬픈 게 뭐냐면 유학생들의 자녀 친구들은 이제 한국말을 잘해요. 현수막을 읽을 수 있어요. 현수막을 보면서 엄마 아빠 저건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는데 그게 이 사람들한테 주는 상처라는 거는 기록을 해야죠. 그거는 중요한 부분이죠. 네. 짝사랑이란 말이 참 가슴 아프네요. 이제. 네, 그죠. 저기 한국 생활을 하시다 보면 되게 짓궂은 한국인들 많이 있지 않아요? 이 돼지고기를 앞에 두고 계속 맛을 권하고 막. 제가 고기를 빼주세요라고 학생 식당을 가서 이제 이모들한테 이모 저는 고기를 안 먹으니까 고기 좀 빼주세요라고 하면 알겠어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볶음밥을 시켰는데 먹고 있어요.
근데 빨간 것들이 있어요. 그럼 당근을 하고 먹었죠. 근데 보니까 그게 고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모 저 고기 빼달라고 했는데 왜 안 빼줬어요? 라고. 이게 무슨 고기냐 먹어 너는 말라서 먹어야 돼 막 이런 얘기까지도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물론 이게 서로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때 제 건강까지 챙겨주시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정을 느끼게 되면서 오히려 더 이거를 네게티브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이걸 알려줘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저는 또 이 말하다 보면 분노가 차오를 때도 있는데 이 문제를 자꾸 어렵게 만드는 그 종교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 나오는 말들이 다 사실이면 전 세계 무슬림이 20억 명이 될 수가 없죠. 사실 이 테러 단체들한테서 가장 위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우리 무슬림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도 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같이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대구에 만약에 저런 정치인이 있었다면, 노키 그 교육감님과 같은 저런 정치인이 있었다면 이 문제가 다르게 흘러갔을 수도 있겠구나. So for the upcoming year, I really wish all the citizens of Daegu to have a happy year, and may this new year brings a lot of happiness and joys and whatever wishes you have. For the upcoming year, I wish prosperity, peace and happiness for the people living in Korea.